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기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저소득층 소액 채무 탕감 운동을 펼쳐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죠. 자, 과연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의 인터뷰 준비했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으로 꾸며지는 정치 토크. 오늘은 국정원 개혁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정부가 어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내놨죠.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주빌리 은행 설립을 이끄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은 사람은 전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 신청자에게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예.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주는 예.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이런 금융 공공기관들이 그 보유한 그 장기 소액 채권 중에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만 이전에 사실은 일괄적으로 탕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빌리은행을 소액 대출을 하는 회사라고 그렇지 않고요. 예. 그 단체는 소액 대출이 아니라 장기 연체 채권을 저희가 사서 탕감해 왔던 운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것을 민간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대상자 159만 명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보면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네.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환 능력 심사는 어쨌든 소득하고 그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 옆에 집안의 어떤 생활 여력들을 살피는 거죠. 다산도 좀 볼 테고요. 자산, 소득 이런 것들. 네. 예, 그런 걸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장기 연체를 했다는 것이 1,000만 원을 하나도 못 갚은 게 아니고요. 예. 기한 내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연체 상태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 거고요. 오히려 장기 연체자들의 경우는 기한 내 갚지 못한 그 과도한 페널티 때문에 1,000만 원 빚을 3,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4천만 원 갚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자꾸 쌓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의 그 상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이 탕감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신용 등급 같은 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건 아니고. 신용 등급은 새로운 신규의 어떤 신용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탕감 대상이 됐는데 다시 새로운 대출을 주는 것은 사실은 좀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의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그 추심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동안 추심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 하거나 아니면 주소 불일치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려고 하셨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빚 갚은 사람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대목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 불성실하게 빚을 안 갚은 사람의 이 구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분들과 상환 불능자에 대한 게 구분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이 설명을 하면서 예. 오히려 이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채무 상환이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연체이자로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소득조사, 자산조사 이미 다 할 수 있고요. 예.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그런 채권 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환 불능자들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예. 이게 뭐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니고 예. 오히려 지금 상환이 가능한 정상 채무자들이라 하더라도 예.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렇게 채무 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불능자다. 불성실이 아니고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면 어떻게든 뭐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냥 계속 뭐 안 갚고 버티다 보면 탕감해 주겠지. 이런 인식이 확산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뭐 1년 정도 뭐 혹은 몇 개월 정도 소액을 대출을 받아서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하. 이거는 5년, 10년 사실은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서 추심을 당했던 그 예. 고통이 있던 그 분들입니다. 예. 이런 정책이 반복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채무자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채권자가 이미 채권 행사를 얼마든지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우려는 채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채권에 과도한 권리를 주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왜 개인 회생제도, 뭐 채무 재조정제도 이런 게 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혜택에서도 빠져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제도가 이제 대표적인 채무 재조정 제도고 신보기를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있긴 한데. 예. 개인회생 제도도 탈락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 상환 능력 심사 과정에서 예. 사실상 이제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다시 생활이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고요. 예. 신보기의 워크아웃도 저희가 좀 상당히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 탕감 대상이 되신 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채권들이 이미 금융회사들이 다 상각처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회계장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살아서 대부업체 등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차례 재매각돼서 채권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추심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 이 채권액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0만 원을 못 갚아서 이 유치장에 감치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 정말 20만 원이 돈이 없어서 안 갚았냐 이렇게 탓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몇백만 원을 갚았습니다. 다만 제때 못 갚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갖 그렇죠. 피해를 이미 보신 분들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중국을 향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새벽 이루어진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 모습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고요. 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진과 동영상 다 보셨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확실히 개량된 거 맞습니까? 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직경이 더 굵어졌어요, 미사일에. 예. 그래서 이 하단부의 1단 로켓 부분에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갔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출력이 2배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2단은 이제 상단부인데 좀 날아간 다음에 이제 단분리해 가지고 또 2차로 이제 날아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거기도 더
더 두껍고 그러니까 직경이 더 넓어졌거든요. 예. 거기에는 본래 엔진 또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예. 보조 엔진까지 달아가지고 더 출력이 높아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길어져서 연료를 더 많이 실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미사일이 그렇죠.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굵어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멀리 날아가게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도 더 세지고 예. 속도도 더 빨라지고. 예. 네. 뭐 미국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워싱턴까지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했느냐. 예. 한 2, 3년 전만 해도 1톤이었거든요. 예. 탄두가. 예.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 500km 정도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2분의 1로. 예. 그러면 2분의 1일 경우 500km라면 한 9,000km 날아간다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200km까지 더 많이 소형화했다 그러면 뭐 10,000km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러니까 200km까지 줄였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에 전쟁이 났을 때 워싱턴까지는 아직은 안 날아간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개발하면 날아갈 수 있다. 예.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홍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아직 대기권 재진입은 못한 것 같고요.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려면 정상 각도로 쏴야 되는데 정상 궤도로. 예. 근데 이번에도 거의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지 실제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까지는 아니다. 예. 예. 그런데도 이제 김정은이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는 게 그 의미가 오히려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아닐 것 같은데 김정은은 완성 선언한 의미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이제 대화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이를테면 도발했으니까 안보리에서 또 제재 논의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어떤 경위간 간에 네. 제재를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해보자. 그러면 저는 대화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직 불충분한데도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서 나는 이제 대화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김정은으로서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예. 네,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잘하면은 대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안보리에서 제재를 또 하고 뭐 미국이 또 이제 또 추가 제재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도 자기는 대화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다시 뭔가 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만 안 했으면 뭐 한 열흘이나 있다가 대화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대화의 길을 차단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이미 유엔에서 그 대사 입을 통해서 또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오늘 오후의 내용을 보면요. 예. 이건 안보리 결의의 내용은 중국은 100% 충실하게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독자 국가의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 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하는 것도 반대하고 더군다나 중국이 따로 독자 제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도 안 될 뿐 아니라 예. 오히려 민생까지 해친다. 북한 주민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 그 원유 공급에 대한 그 수량은 결정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한 20%나 30%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100% 줄이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수준 한 20% 30% 줄여 나가는 요거까지만 이행할 것이다.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은 안보리 결의만 이행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막 휘두르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한 2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타협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북아 오면서는 북한하고 대화할 의향을 많이 밝혔었는데 자,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화 국면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제재, 그다음에 북한의 뭐 추가적인 뭐 핵실험 이런 쪽으로 갈까요? 제가 좀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쭉 순방하시는 거 보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서 이 동북아의 긴장 국면을 활용해서 1차 수금을 한 것 같고요. 네. 돌아가서 테러 지원국 지정하고 재무부 추가 제재하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니까 2차 수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제 걱정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가 좀 잘하고 중국하고 오히려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어떻게 보면 긴밀히 연결해서 이것이 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 제재는 물론이고 동북아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거를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둘 다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추종하는 듯한 우리의 국익은 사실은 제재도 하고 한미연합훈련도 강화하지만 협상과 대화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재하고 훈련하더라도 그건 열심히 하겠으니까 그러나 조건 없이 대화도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북 특사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의 그 1차 수금, 2차 수금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연익 박사였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 사면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면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탄절 사면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성탄절 사면은 없다?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성탄절은 촉박한데 그 뒤에는 가능하다. 그 뒤면은 신년이 될 수도 있는 설날이 것이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박 장관이 이제 사면이 없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면 심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면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특별 사면을 상신합니다. 그렇죠.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이게 형식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는 거지만 사실 대통령이 정하는 거거든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지금 청와대 법무부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 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이 검토 중이다. 그 집회 참석해서 나왔어요.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의 관심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실무 차원 검토했다는 뜻이죠. 다 사면에 포함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논의 중이다. 한마디로. 그렇죠.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이제 집회 관련된 거 말고요.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등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수강 중인 사람하고 형은 다 완료됐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들. 한명숙, 정봉주, 이광재 정치인 3명은 형을 다 치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거든요. 사면을 받으면 이제 복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치 활동, 출마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고 한상균, 이석기 두 사람은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사면을 받으면은 형 집행 면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국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의원들은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비판적인 거예요? 좀 섞여 있는데요. 예.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벌써 딱 이름만 나오면 반발하려고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온도차가 있는 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울 거예요. 얼마 전에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125명이 문 대통령한테 사면 청원을 냈고 네. 지지난 대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BBK 관련이죠. 그렇죠. 뭐 개인이 비리가 아니고 예. 실형을 달고 나온 지도 한참 됐죠. 예. 근데 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개인 금전 관련 비리 문제라서 그렇죠. 또 조금 성격이 다르고. 네. 예. 또 이제 뜨거운 감자는 한상균 위원장하고 특히 이석기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은 민중당이 적극적인데 죄목이 이제 내라는 모죄라서 만만치가 않은 것이고. 여기도 좀 경우가 다르죠. 예. 다 사안마다 조금씩 다 다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쭉 지금 말씀드렸던 요 사안들을 보면은 주로 여권이나 진보 진영 쪽이에요. 그렇죠. 100%네요. 주로가 아니라. 예. 통상 사면을 할 때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 국민통합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균형을 맞추긴 하거든요. 좌우 균형도. 뭐 그렇죠. 진보 보수. 예. 그런 정치적인 고려들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탄절 사면이 어려운데 내년 초에는 폭이 어느 정도든 간에는 사면이 되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에 뭐 기업인들 하면 잘 안 하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회 참석자들은 좀 쉽게 될 것이고 예. 정치인들은 아마 구색 맞추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보수 쪽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뭐 이쪽 국정농단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인 거고 불가능하죠. 지금 딱히 후보자가 별로 없어요. 사면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예. 그런 게 이제 또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 같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됐다가 나온 사람은 또 그쪽에는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네. 구색 맞추기 쉽지 않겠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출발합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에 개화에서 신노년역 구간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관련해서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이 열차의 종착역이 개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울분과 굴욕을 삭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9년이 걸렸습니다. 졸면서 운전하고 식사 시간에 밥 먹다 말고 민원 응대하러 뛰어나가고 밤샘 근무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해서 당일 저녁 11시에 출근해서 연속 밤샘 근무를 하여왔습니다. 9호선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저희 내로 9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노조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핵심을 요약하면 인력 충원과 노동 강도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38분으로 되어 있는 휴식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3조 2교대에서 5조 3교대로 이 교대 업무의 형식을 변경하자. 그리고 1인 근무역을 폐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노조의 주장을 보면은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직원 1명당 수속 인력 약 16만 명 정도 수준인데 9호선은 이거보다 10만 명이 많은 2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결과로 9호선 기관사 들은 다른 노선보다 하루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더 일을 해야 되고 출근도 한 달에 3일에서 5일 정도 더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일부 부분에서는 좀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도 알려졌었는데 사측이 더 이상 입장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파업 준비 움직임만 보여서 할 수 없이 파업에 돌입했다라는 게 노조의 노조의 설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일부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이제 오전 5시 35분 그리고 7시 25분 두 차례에 걸쳐서 김포공항역에서 신노년역 방면으로 가는 급행열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차고지로 회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다른 구간의 열차 운행들도 차례로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어떤 파업의 영향은 아니라고 하고요. 또 이번 파업은 다음 달 5일까지 6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어지고 이 출근 시간 7시부터 9시까지는 100% 정상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퇴근 시간인 5시부터 7시까지는 85%만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50% 운행을 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업의 영향이 뭐 직결되는 출퇴근 시간에 직결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호선은 지금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9호선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뭐 좀 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문제, 안전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서울 지하철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게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9호선 뭐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 조건 악화는 필연적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구조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좀 서울시가 9호선을 재공영화하는 등의 대안을 좀 내서 어떤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운영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되죠. 그럼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해서 지금 1.5%가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판단의 근거로 올해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서서히 높여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누적된 가계부채의 부작용 등의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점도 이 금리 인상의 결정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미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이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외국인 자본 이탈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다. 이 우려가 또 크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돌파한 상태다. 이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에 가계의 이자 부담은 총 2조 3천억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를 통해서 계산을 따로 해보면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 18만 1,725원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또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내수 전체에 좀 악영향이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우려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또 하나 우려가 된다고들 보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율과 관련한 대목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죠? 금리가 오르면 지금 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이제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러면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제 계속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다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더블딥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우려인데요. 특히 올해 3분기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쏠림 현상의 결과이다. 이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걸 제외한 제조업의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인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는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경기 회복이 충분치 않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뭔가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의 FTA 재협상 국면인데다가 이것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이 부동산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금 구속 적부심사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후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역시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사입니다. 이종명 전 차장의 경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를 해서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의 경우에는 전명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들이 법인카드와 위장 고용 등으로 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 석방을 결정한 신광열 판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은 이제 석방이 됐지만 정치 관여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네요. 국방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오늘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의 댓글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북한 종북 세력 선거 개입 대응을 위한 심리전 작전 지침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총선 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사이버사
사이버사령부의 전체 인원을 투입하는 뭐 총력 대응 작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또 조사 TF는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민간 사업인 것처럼 위장해서 직접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포인트 뉴스는 시민 기자 200여 명을 이제 기사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이 등록된 기사에 대해서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이제 일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의혹도 추가로 또 나왔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세훈 전 원장이 객원연구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계획하던 시기인 2014년 3월인데 이때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내 한 단체에 송금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미국으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 성격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의혹의 내용이고요. 하지만 당시에 출국 금지가 되면서 이 미국 출국 계획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2010년 7월 달에 10억 원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들여서 강남구 도곡동의 모 빌딩의 최상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고 고급 집기를 들여놓았다라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결국 가족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 자금을 유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코너 정치 토크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국정원 개혁안 문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아유,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원래 공수처 설치한 논의하다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뀐 거죠? 금태섭 의원님 맞죠? 아니요,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고 원래 회의가 사흘이 잡혀 있었는데요. 예. 이틀째 저희가 공수처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흘째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틀째 회의를 하면서 공수처만 논의하지 말고 수사권 조정도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예. 당연히 준비되어 있던 대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중 의원님? 저희들은 그 공수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정도다 검토하는 것이 그리고 먼저 논의돼야 된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우선 그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예. 저희들 한 세 가지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그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는 임명 여당이 한 명하고 야당이 한 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게 되면 여당을 선택하게 되면은 예. 검찰도 대통령이 장악하고 공수처도 대통령이 장악해서 예. 양칼을 드는 형국이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검격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공수처장이 임기가 5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연임이 가능하고 또 수사관들은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래 되면 한 번 들어오면 그 편향적 성격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두 번째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검사와 수사관들이. 네네네. 예.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그 공수처를 가지고 있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상권 분립 위반이고 하나의 실험 정치에 불과하다. 이런 알겠고요. 차원에서 저희들은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검경 수사권은 어떻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도로 가자. 그걸 개혁해서 정말 우리 어떤 미래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해나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는데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알아서 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예. 여러 가지 적폐청산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242명의 검사 중에 99명, 4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우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금태섭 의원님. 예, 저희는 검경 수사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예. 저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법안이든 다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은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예. 뭐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방금 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오늘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네. 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고 예.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면은 뭐 만들어져야 되니까 일단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박 의원님께서 정치적 중립성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장을 어떤 식으로 뽑기를 원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논의가 되는데 예. 이건 반대하니까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제 법안을 냈더니 네. 원칙적으로는 적극 찬성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데 동의한다고 하시면서도 네.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뭐 공수처가 됐든 수사권 조정이 됐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잠깐만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그냥 제가 딱딱 여쭤볼게요. 네네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아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말을 하지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정부가 말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만 하지 구체적인 수사권 방안에 대해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거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만약에 방안을 제시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논할 수 있는데 방안만 제시하고 와서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의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수사 개시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만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종결권 관계를 경찰을 달라는 그런 차원인데 이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을 미국과 FBI 어떤 국가 우리 수사처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본 방식으로 일부의 어떤 수사 권한을 검찰이 가지던 방식인데 어떤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지를 않고 그냥 원칙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겁니다. 박 의원님. 네네.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셨죠? 네네. 그 법안에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크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는 해놨는데 그것을 올려서 어떤 선상의 법사위라든지 이런 선상에 올려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극성은 부족합니다. 말만 아니요. 박 의원님께서 제 법안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법무부나 그런 데서는 공수처 논의도 하고 차제는 수사권 조정 논의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제 법안이 완성된 형태로 올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신다든지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외국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모두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사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살아서 대부업체 등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차례 재매각돼서 채권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추심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 이 채권액을 보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0만 원을 못 갚아서 이 유치장에 감치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정말 20만 원이 돈이 없어서 안 갚았냐 이렇게 탓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몇백만 원을 갚았습니다. 다만 제때 못 갚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갖 피해를 이미 보신 분들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중국을 향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새벽 이루어진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 모습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고요. 자,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를 연결해 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진과 동영상 다 보셨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확실히 개량된 거 맞습니까? 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그 직경이 더 굵어졌어요, 미사일에. 예. 그래서 이 하단부의 1단 로켓 부분에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갔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출력이 2배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2단은 이제 상단부인데 좀 날아간 다음에 이제 단분리해가지고 또 2차로 이제 날아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거기도 더 두껍고, 그러니까 직경이 더 넓어졌거든요. 예. 거기에는 본래 엔진 또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보조 엔진까지 달아가지고 더 출력이 높아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길어져서 연료를 더 많이 실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미사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굵어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멀리 날아가게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도 더 세지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네. 뭐 미국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워싱턴까지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했느냐. 한 2, 3년 전만 해도 1톤이었거든요. 탄두가.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 500km 정도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2분의 1로. 그러면 2분의 1일 경우 500km라면 한 9,000km 날아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0km까지 더 많이 소형화했다 그러면 뭐 10,000km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200km까지 줄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에 전쟁이 났을 때 워싱턴까지는 아직은 안 날아간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개발하면 날아갈 수 있다.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대기권 재진입에 대해서는 홍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아직 대기권 재진입은 못한 것 같고요.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려면 정상 각도로 쏴야 되는데 정상 궤도로. 근데 이번에도 거의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의 실험이지 실제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까지는 아니다. 그런데도 이제 김정은이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 하는 게 그 의미가 오히려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은 아닐 것 같은데 김정은은 완성 선언한 의미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이제 대화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이를테면 도발했으니까 안보리에서 또 제재 논의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어떤 경위간 간에 제재를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해보자. 그러면 저는 대화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불충분한데도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서 나는 이제 대화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김정은으로서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잘하면은 대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안보리에서 제재를 또 하고 뭐 미국이 또 이제 또 추가 제재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도 자기는 대화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다시 뭔가 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만 안 했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기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저소득층 소액 채무 탕감 운동을 펼쳐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의 의견 들어보겠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죠. 자, 과연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의 인터뷰 준비했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으로 꾸며지는 정치 토크. 오늘은 국정원 개혁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정부가 어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내놨죠.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주빌리 은행 설립을 이끄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은 사람은 전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 신청자에게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뭐 이런 금융 공공기관들이 그 보유한 그 장기 소액 채권 중에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만 이전에 사실은 일괄적으로 탕감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빌리은행을 소액 그 대출을 하는 회사라고 그렇지 않고요. 그 단체는 소액 대출이 아니라 장기 연체 채권을 저희가 사서 탕감해 왔던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것을 민간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대상자 159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보면 뭐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네.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환 능력 심사는 어쨌든 소득하고 그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 옆에 집안의 어떤 생활 여력들을 살피는 거죠. 뭐 다산도 좀 볼 테고요. 자산, 소득 이런 것들. 그런 걸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장기 연체를 했다는 것이 1,000만 원을 하나도 못 갚은 게 아니고요. 기한 내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연체 상태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 거고요. 오히려 장기 연체자들의 경우는 기한 내 갚지 못한 그 과도한 페널티 때문에 1,000만 원 빚을 3,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고 4천만 원 갚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자꾸 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의 그 상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이 탕감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신용 등급 같은 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건 아니고. 뭐 신용 등급은 새로운 신규의 어떤 신용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탕감 대상이 됐는데 다시 새로운 대출을 주는 것은 사실은 좀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의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그 추심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동안 추심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 하거나 아니면 주소 불일치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려고 하셨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빚 갚은 사람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대목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 불성실하게 빚을 안 갚은 사람의 이 구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분들과 상환 불능자에 대한 게 구분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이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이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채무 상환이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연체이자로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소득조사, 자산조사 이미 다 할 수 있고요.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다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채권 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환 불능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뭐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환이 가능한 정상 채무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무 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불능자다. 불성실이 아니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면 어떻게든 뭐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냥 계속 뭐 안 갚고 버티다 보면 탕감해 주겠지. 이런 인식이 확산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뭐 1년 정도 뭐 혹은 몇 개월 정도 소액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5년, 10년 사실은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서 추심을 당했던 그 고통이 있던 그 분들입니다. 이런 정책이 반복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채무자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채권 행사를 얼마든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우려는 채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채권에 과도한 권리를 주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왜 개인 회생제도, 뭐 채무 재조정제도 이런 게 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혜택에서도 빠져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제도가 이제 대표적인 채무 재조정 제도고 신보기를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있긴 한데 개인회생 제도도 탈락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다시 생활이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고요. 신보기의 워크아웃도 저희가 좀 상당히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 탕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채권들이 이미 금융회사들이 다 상각처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회계장부에서 다 빼버렸어요.